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내에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을 의미하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의 부모, 형제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의 한 모습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너무 다른 문화가 양쪽 배우자의 가족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서운함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면 남편 역시 저를 이해하고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완벽하게 체감을 하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고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는 제 나이 31살에 결혼을 해 6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제 나이 28살에 만나서 딱 3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할 당시 저는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탓에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 교직원 시험에 합격했고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무려 3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더 여유가 있었어요. 당시 남편은 대학 졸업을 한 후 공무원 준비를 꽤 오래 해왔다고 했어요. 몇 차례 시험을 봤지만 한두 문제 차이로 자꾸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결국 진로를 바꿔 늦은 나이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이 바로 제가 교직원으로 지내고 있던 곳이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날 당시 대학원생으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당연히 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제가 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대학원 시절 남편은 연구비를 통해 어느 정도 본인 생활 정도는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직장인이었던 저와 비교가 되지 않는 벌이였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남편의 상황을 모두 다 알면서도 남편의 잠재력과 남편에 대한 마음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연애 시작과 동시에 정말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해왔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연구실 연구비 문제로 인해 몇 차례 제가 근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본 후 첫눈에 반해 저에게 끝없는 구애를 하게 되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 당시만 해도 저보다는 남편이 저에게 더 큰 애정과 관심이 깊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감정을 쏟는 건 오히려 저더라고요. 남편은 석사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 결혼 또한 곧 이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남편의 동기들은 이미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지내는 것을 이미 많이 봐온 남편 입장에서는 학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오빠, 이제 석사 과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고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주연이 너랑 상의를 좀 하려고 했어. 무슨 상의? 올해 졸업 논문 패스가 어려울 것 같아? 실험도 잘했고 논문만 잘 쓰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오빠. 잘 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된 거 그냥 석사 과정 마치고 곧바로 박사 과정 같이 해볼까 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갑자기? 박사 과정은 석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음, 너도 알다시피 내 동기들 다 7급으로 들어가서 지금 6급 바라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공무원 시험 실패하고 박사학위라도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래. 이해해 줄 거지? 그럼 오빠 계획을 내가 또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럼 우리 그냥 미리 결혼하자. 정말? 나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 오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 나만 믿어. 남편의 박사 과정에 대한 선언에 놀라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지만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이미 서울에 친정 부모님이 노후를 지낼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퇴직 후 두 분이 함께 생활을 하고 여행도 가실 목적의 목돈도 마련을 해두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와 대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댁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이후 여동생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박사 과정을 하고 있으니 생활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시댁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남편보다 2살이 어렸던 시누이는 변변한 직업을 갖추지 못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남편과 시댁 사정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제가 열심히 내조를 하면 시댁 식구들도 제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을 소개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시댁 사정을 모두 들은 후 별로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 고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남편과의 결혼을 승낙한 후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을 처음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한 날, 남편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가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오는 날인데 옷부터 시작해서 선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해맑게 오는 남편을 보니 힘이 쫙 빠지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오늘 우리 엄마 아빠랑 동생 처음 보러 가는 날인데 옷이 이게 뭐야? 아, 너도 알잖아. 나 맨날 연구실에서 밤새고 정신없는 거. 오늘도 진짜 너무 바쁜데 급하게 동기들한테 부탁하고 겨우 나온 거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아, 나야 당연히 이해하지. 그리고 뭐 부모님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야. 근데 오늘은 첫 만남이잖아. 오빠가 이렇게 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겠어? 아이, 이 옷이 뭐 어때서. 내가 제일 아끼는 베이지색 면바지에 맨투맨도 깨끗한 거 골라 입고 온 건데. 아니,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우리 엄마 꽃 좋아한다고 했는데 꽃은커녕 지금 까만 비닐봉지에 뭐 과일 담아오는 게 말이 돼? 나 너무 실망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여유가 좀 없잖아. 과일 바구니 그거 너무 비싸더라고. 나 도저히 이렇게는 인사 못 드리러 가. 내 체면도 있지. 어떻게 이런 날 이럴 수가 있어? 평소에 나한테 좀 소홀해도 내가 뭐라고 했어? 진짜 실망이다. 연락하지 마.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쏘아붙이며 집으로 가버렸고 그날 친정 부모님께는 오빠의 급한 교수님 연락 때문에 약속을 미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내색하지 않고 집에 왔지만 너무 서럽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꼴을 보려고 내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연애를 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에게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고요. 그 후로 남편은 일주일 정도가 흐른 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은 녹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제대로 준비를 해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은 제 입장과 친정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던 상황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생기면서 서로에 대한 진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크고 작은 분쟁 끝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1년 정도는 별 다른 문제 없이 남들처럼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와 시댁에 대해서도 저 하나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 사이를 잘 조율하면서 나름대로 내조를 하려고 하며 지냈어요. 결혼 후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된 남편은 박사 과정에 더 온전히 매진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위를 취득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한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꽤 좋은 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았고 전공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동시에 연봉도 꽤 많이 받으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내조해 왔지만 그래도 막상 그 결실을 맺으니 저 또한 조금은 편하게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가 무색하게도 남편은 취업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우리 부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여동생,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당신 정말 멋지다. 결국은 끝내 해내더니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네? 앞으로 우리도 조금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다.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고, 그치? 어?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취업했으니 부모님한테 해드리지 못한 거 먼저 갚아드려야지. 당신은 이미 직장 생활 먼저 했으니까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해드려야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뭘 해드리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랑 동생 아직도 임대 아파트에서 살잖아. 이번 기회에 대출받아서 두 분 편하게 살도록 매매하려고. 뭐라고? 매매를 한다고? 아, 자기야. 우리 월세고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 그동안 장남으로 살면서 돈 벌지도 못했고 엄마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 아, 이제 능력도 생겼는데 집은 꼭 사드리고 싶어. 물론 당신 생각 이해해. 그래. 근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게 맞아? 나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 나랑 우리 애도 이제 당신 가족이야. 남편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했고 심지어 남편과 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건 시어머니이고 자신이 큰 아들인데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임대 아파트에서 고생하며 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 돈으로 챙긴다는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인 나에게는 공유를 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제 말이 거슬렸는지 버럭 화를 내며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단 1원이라도 보태준 것이 있냐고 이야기를 꺼내며 없으면 시댁 식구들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해버리더군요.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럼 당신 학위 딴다고 공부할 동안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러니 당연히 시댁 식구들 챙길 여유가 없었잖아. 그런 건 생각 전혀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나 공부하는데 당신한테 도와달랬어? 당신 집도 똑같아.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서 사위가 공부한다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안 그래? 우리 아빠도 퇴직하고 여유가 어딨어. 평생을 일했으니 당연히 노후에 손 안 벌리면 그게 고마운 거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래, 그러니까 보태준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 거기다가 나 백수나 마찬가지라고 은근히 까내렸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언제 오빠를 까내렸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을 꼭 해야 맛이야? 눈치로 얼마나 많이 줬는데. 그동안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치사하게. 뭐? 치사해? 그래. 그럼 당신 그 잘난 취직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보은하고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돈 그대로 다 갚아. 알았어? 그래.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다. 갚아. 갚는다고. 남편과의 다툼 끝에 화가 나는 마음에 저는 곧바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과 싸웠다고 친정으로 가는 건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당장 서러움에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힘들게 내조를 하고 도와주면 분명히 알아줄 것이라 믿었는데 시댁 식구만 챙기면서 오히려 저와 친정 식구들을 나쁘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친정 집으로 들어서니 갑자기 온 저를 보고 친정 엄마와 아버지는 놀란 기색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화가 나는 마음에 서럽게 울면서 남편과 다툼이 있던 일, 남편의 시댁 식구들 집을 해준다는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친정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본 친정 아버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부부 싸움을 한 후에 친정으로 오는 저에 대해 쓴소리를 하셨고 남편에게도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같이 싸우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다른 말대꾸를 하지 않은 채 친정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라고요.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함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화가 나는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먼저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챙기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남편은 그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기느니 각자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시댁 식구들 집 매매건은 동의를 했고 다툴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애 시절을 포함해서 9년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던 돈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어이가 없는지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치사하다는 듯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이후부터 서로 각자 계산한 듯 지냈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 집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에서 저에게 그동안 뒷바라지한 돈을 환산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행동에 화가 나서 또 다시 정확하게 금액 계산을 해 말해줬더니 무려 8천만 원을 저에게 정말 이체하더라고요. 정말 다툼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고생한 값을 다 받아냈고 각자 재산 관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지내는 게 다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계 경제는 각자 관리를 하면서 공동 생활비 각출을 하는 방식으로 지내게 됐어요. 물론 그 당시 드는 마음으로는 남편과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참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후 겪은 갈등 이후 저는 아이도 출산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그 목소리는 상당히 다급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면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연아, 지금 주영이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뭐? 긴급 체포? 갑자기 왜? 아니, 엄마, 주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그냥 아침에 커피 사러 나간다고 요 앞에 나갔는데, 애가 한잠을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내가 나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아유,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잠깐만. 긴급 체포가 뭐지? 뭔지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엄마 잠깐만. 이거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법률 상담 받아서 일단 대응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갈게요. 일단 끊어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남동생의 갑작스러운 긴급 체포 소식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본 엄마는 울부짖으셨고 그 상황에서 저까지 우왕좌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동 중 검색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화 상담을 했어요. 긴급 체포를 당했다면 남동생에게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급박한 마음에 일단 구두 선임을 했고 졸지에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카페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상황을 설명해주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 나이로 좋은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사업 시작을 했어요.
당시 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해결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 남동생은 사업이 잘 된다면서 사업체 하나를 더 확장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업 확장 비용부터 처음 사업 시작을 할 때의 초기 비용까지 모두 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반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비밀로 하신 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동생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현재는 임대를 한 상가 건물에서 보증금까지 모두 깎인 채 나가야 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채무가 생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꽤 오랜 시간 갚지 않으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남동생을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결국 조사까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긴급 체포가 된 것이지요. 동생의 사업 실패 자체는 충격이긴 했어도 혼자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저 현재 친정 부모님 앞으로 담보를 잡아 마련한 채무가 6억 정도 되고 이 또한 경매 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인가요? 네, 조사를 하면서 채무 내역을 정리하는데 가장 큰 건으로 은행권 대출이 있더라고요. 당장 퇴거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엄마, 아빠 말씀 좀 해보세요. 좀 몇 달은 그래도 주영이가 이자를 잘 줬어. 그래서 별 문제 없었는데 자꾸만 이자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몰아갖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아예 주지를 못해서 지금 경매로 집을 날리게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미안하다. 아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해? 친정엄마는 말없이 계속해 남동생 걱정만 하셨고 친정아빠는 내가 걱정할까 비밀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의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빚더미로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죠.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떤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 울면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난감하다는 듯한 대답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집 마련을 위해서 한 대출 갚기도 힘들고 여유가 없기도 하니 상황은 안 됐지만 그때 말한 것처럼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 그런 감정도 사치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차근차근 논의를 해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이미 넘어간 집은 되돌릴 수 없으니 경매 후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자금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했어요. 제가 열심히 혼자 알아보고 또 움직여봐도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과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현실 직시를 한 순간 친정아빠는 대기업 재직으로 인맥을 통해 해외 파견으로 나가 일을 하는 파견직 소개를 받았고 찬밥 더운 밥 가릴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 내외는 그대로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변호사 선임 후 처벌까지는 피했지만 자신에게 남은 빚을 해결해야 했기에 물류센터, 택배, 대리운전 등 가리지 않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지내게 됐고요. 가족 모두가 서로의 앞가림을 하며 지내는 게 최선이었고 저 또한 딸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넉넉하지 못해 돕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이런 저희 집 식구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오히려 사람 일 정말 모른다. 그렇게 잘 산다고 떵떵거리더니 다 망한다면서 역시 사람은 노후 운이 좋아야 한다며 남일 이야기하듯 비아냥거렸어요.
이 정도 되니 남편은 정말 남이나 다름이 없었고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혼 결정도 하지 못한 채 겉만 부부처럼 지내는 나날이었죠. 그렇게 각자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지내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친정아버지의 노력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끌었어요. 꽤 돌아왔지만 드디어 남동생과 친정 부모님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악몽 같은 5년이 지나고 드디어 5년 만에 어렵게 친정에 가는 날, 고생이 많으셨던 부모님께 좋은 것 대접하고 싶어서 비싸도 좋은 한우갈비 세트를 구매해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차를 돌리며 말도 하지 않고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5년 만에 한국 들어온 우리 엄마 아버지 보러 가자고 해놓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차 돌려. 니네 친정은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날걸? 수준에 맞게 먹어야지. 이건 우리 집에서 먹는 게 더 맞아. 뭐?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기껏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저 갈비 세트가 탐이 나서 태워주는 척 지금 시댁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이 어때서? 지 완전 망하고 맨날 모순밥 먹어가면서 일하면서 지냈을 텐데 갑자기 비싸고 좋은 거 먹으면 탈난다니까. 사도 수준에 맞는 걸 사야 내가 데려다 주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당신이 뭔데 먹으라 말아야. 당장 차 돌려. 안 그러면 소민이 데리고 나 혼자 갈 거야. 세워. 남편의 개념 없는 발언에 화가 잔뜩 난 저는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무시를 하면서 그대로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시댁집은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덕분에 도착을 빠르게 했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내린 후 한우 갈비 세트를 들고 저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다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황당함에 차에서 잠시 멈춰 있었는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설마 진짜 그 한우 갈비 세트를 시댁 식구들이 먹는 건 아니겠지 싶은 마음으로 설마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선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내가 산 갈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뜯어서 구워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긁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얘 천장 무너지겠다. 왔으면 들어오지 왜 거기서 멀뚱멀뚱히 서 있니? 소민이도 얼른 들어와 고기 먹어. 어머니, 그 고기 어떤 고기인 줄 아시고 드시는 거세요? 네 남편이 우리 주려고 고급 백화점에서 사왔다더라. 네가 이런 것 좀 사와봐라. 응? 너는 어떻게 맏며느리가 돼서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하니? 어머니, 그거 제가 산 거예요. 그러냐? 네가 그런 걸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그래, 잘 먹으마. 그런데요, 그거 어머니랑 아가씨 드시라고 산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한국으로 와서 큰맘 먹고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산 건데 어머님 아들이 그런 거 먹을 수준이 안 된다면서 여기로 가져왔네요. 좀 물어보고 뜯지 그러셨어요. 어머, 그게 오늘이었니? 너네 친정 쫄딱 망해서 우리 아들 지가 건드릴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양심들은 있는지 해외 나가서 자기 살 길 찾아서 들어왔네. 그리고 하나 더 사서 가면 되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도 제 부모님이세요. 건강은 어떠시냐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과 별다를 바 없는 태도로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기름을 붓듯 시누이는 저 들으라는 듯이 좋은 것도 샀다면서 결혼하고 인사를 올 때에도 이런 좋은 거 사오는 꼴을 못 봤는데 언니도 속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입에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먹을 거면 와서 일 좀 거들고 아니면 애는 놔두고 니네 친정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닌 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집구석의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애초부터 남편의 싹수를 알아본 과거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버티며 지낸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맛있니? 어머님, 맛있으세요? 그래, 맛있게 드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작 그런 거 드실 분들이 아니죠. 수준은 여기가 더 낮은데 고기가 그 수준을 못 맞출 정도로 좋긴 하네요. 아니, 다 드세요. 두 분은 남편 돈으로 사시는데 평생 이런 거 구경이나 하시겠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장사 안 가려? 아니, 다 못했어. 더 들어. 막말로 당신 직장 구하자마자 당신 등골 빼서 사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 이게 신종 기생충이지 뭐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너 미쳤어? 이게 어디라고 터진 입을 놀려? 아니, 그렇잖아. 아가씨는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시고 캥거루족처럼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비에 붙어서 사실 거예요? 오빠도 어머니도 아가씨보다 오래 못 살아요.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어머, 언니, 말 다 했어요? 저는 그래도 언니네 동생처럼 등쳐 맞고 사고는 치고 다니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딴 말 하는 거야? 아, 제 동생이요? 맞아요. 사고 제대로 쳤죠. 근데요, 제 동생은 적어도 지가 만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온몸을 바쳐 해결했어요. 아가씨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오빠 부르면서 도움 청하지 않았고요. 아셨어요? 너 오늘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너 다시는 우리 못 보려고 이러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니도 아가씨도 그리고 소중한 어머니 아들도 안 보고 사려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저 빼고 끈끈하고 소중한데 제가 포기해드려야죠? 이 말에 남편은 제 말을 가로막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공간에 우리 딸 아이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동안의 무시와 멸시를 떠올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딸 아이는 많이 놀란 듯 딸꾹질을 하면서 눈물을 터뜨렸고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이 생각이 번뜩 든 저는 딸 아이를 안으면서 남편에게 애가 있는데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냐며 상황을 일단락시키려고 했어요. 아이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아이 아빠라면 남편도 아이의 모습을 보고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이 완전하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의 헛된 희망이었는지 혹은 정말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사항이 차고 넘쳐서 남편과 저 사이에 소중한 결실인 딸아이 생각은 전혀 없는 건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 앞에서 해선 안 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애써 참으면서 속으로 삼켜왔던 이야기들을 하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발작 버튼이 눌린 듯 이성을 잃고 저를 칠 듯이 달려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동안 남편이라고 믿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고 허망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잔뜩 화가 나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짧게 더는 할 이야기가 없고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통보한 후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도 편을 모아서 저 하나를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제 이혼에 대한 생각은 더 확고해졌기도 하고요. 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니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저와 딸 아이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제 팔을 강하게 잡으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를 함부로 도망가려 하냐며 강하게 끌었어요. 순간 아이가 느낄 공포심이 떠올랐고 이렇게 더 진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지금 딸 아이가 있으니 아빠로서 못 볼 꼴 보이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정말 낮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정신이 돌아온 듯 했고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본 딸아이가 생각난 듯 하더라고요. 당황한 듯 딸아이를 쳐다봤지만 딸아이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이미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뒤로 숨었어요. 그런 아이를 감싸 안고 집 밖으로 나갔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잠시 흥분한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를 안정시킬 겸 곧바로 친정으로 향하지 않고 집으로 와 물을 마시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러자 도어락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고 아이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옆집에 사는 친한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한 후 남편과 남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너 아까 우리 엄마 집에서 한 말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사과? 사과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너는 이미 사과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네 집구석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나서 네 동생은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온 가족이 이상가족처럼 사냐? 부끄러운 줄 알아. 뭐?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럼 너네 집은 안 부끄럽니? 누구 하나 일도 안 하고 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마치 둥지의 새처럼 받아먹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너 결혼할 때부터 날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더니 우리 집도 그렇게 깔보면서 생각하고 살았구나. 사과해. 사과 안 해?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그럼 시어머니랑 아가씨도 나한테 사과해야지. 아까 하는 말 못 들었어? 그게 지금 며느리랑 사돈 어른에게 할 말이야? 네가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대체 앞으로 우리 집 어떻게 보려고 너 이러냐? 사과하라고. 똑같잖아.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고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으면 너네 가족들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해. 근데 나 안 받아. 받으면 용서해야 하잖아. 하지마 사과.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나 미쳤어. 미쳐버렸다고.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 불쌍하고 안쓰러워 죽겠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남일 거기다 큰맘 먹고 좋은 것 좀 샀더니 뭐? 수준에 안 맞아? 나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그러면 지금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아까 못 들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앞에서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앞으로 연락은 내 변호사 통해서 해. 너랑은 단 한마디도 섞기 싫으니까. 남편과의 다툼 끝에 이혼 통보를 끝으로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당장 짐 정리를 해서 나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일단은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 중요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속이 상하는 마음을 애써 꾹꾹 누르면서 나왔어요. 딸아이를 잠시 맡아준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딸의 손을 잡고 드디어 친정 부모님을 보기 위해서 택시를 잡고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중간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5년 만에 보는 친정 부모님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꾹꾹 참고 화장도 고치면서 딸 아이에게 오늘 있던 일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면 오랜만이니까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했어요. 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미 선물 세트는 시댁 식구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가장 좋고 비싼 물건만 판매를 한다는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더 좋은 것을 사서 친정 부모님에게 가려고요.
평소에는 비싸서 눈으로만 보고 절대 사지 않았던 고급 한우 세트를 구매하고 몇십만 원 하는 과일 바구니도 함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들른 김에 그동안 아끼고 아끼느라 딸아이에게 브랜드 옷 하나 사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동복 코너로 가 처음으로 정말 비싸고 좋은 옷을 하나 사 입혔어요. 딸아이도 예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졌는지 다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다툼에 대해 고스란히 친정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써 웃으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5년 만에 친정 부모님을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지면서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못 본 사이 너무 살이 빠진 부모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움에 눈물을 흘린 후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또 제가 열심히 백화점에 들러서 사온 고기와 과일까지 모두 꺼내 열어 보이면서 함께 구워 먹으면서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은퇴할 나이에 해외에서 고생을 했을 텐데 저까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의 파산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완벽한 홀로서기를 할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혹시 집이 이래서 이혼하자고 하니?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집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생각해왔는데 못 참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냐? 네 선택이니 나는 존중한다. 왜 헤어지냐 이런 거 시시콜콜 묻지 않으마. 네, 부부가 지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저 후회 안 해요.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헤어진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기왕 선택한 거면 빨리 헤어져라. 너 힘들게 하는 놈이면 하루라도 빠르게 헤어져야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 네 든든한 편이 되어줄 수 있어. 잘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저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아이 그럼 아빠는 우리 딸 믿지. 네 엄마도 그럴 거야. 그럼 네 선택을 존중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다만 엄마는 네 마음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네, 제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제대로 처리하고 웃으면서 지낼게요, 엄마, 아빠.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역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생각해주는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혼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남편과는 협의 이혼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바로 변호사를 알아봤고 상담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각자 재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 공동 재산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또 양육권에 있어서는 당연히 딸아이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담 시 1순위로 이야기를 했어요. 친권도 함께 모두 저에게 올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사실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친권만 해도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내조를 하며 아낌없이 주면서 살아온 제 결혼 생활이 이혼을 하려고 하니 무조건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층 상담 진행을 한 끝에 본격적으로 소송 진행을 했고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소장을 받아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너 소장 웃기게 썼더라. 각자 재산 관리했고 지명이도 내 건데
기여도를 따지고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우린 부부였고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내 몫은 당연히 청구해야지.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야야, 그리고 너 뒷바라지 한 돈 내가 이미 줬잖아. 근데 왜 또 달래? 뭔 소리야? 그때는 당신이 나 고생했다고 증여한 돈이지 그 돈 아니잖아. 그때 보내줬잖아. 씨. 통장에도 그대로 찍혔잖아. 왜 발뺌을 해? 그래, 그거 나 고생했다고 당신이 준 거지? 그 돈 갚은 건 아니잖아. 증거 있어? 내가 너한테 돈 보낸 게 준 거지 다른 게 준 거야? 야, 너 이혼하더니 뻔뻔해진다. 그건 그냥 결혼하고 고생했다고 나한테 준 돈이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돈을 줬다고 우겨? 이러지 마. 와, 너 정말 뻔뻔하다. 아, 그래. 어디 해보자는 거지? 알았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제 태도에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실 당시 남편이 저에게 준 돈이 그 명목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상담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명확한 정의가 있거나 증거가 없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증여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재산 분할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뭘 몰랐고 그냥 입금만 받았던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딸 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저와는 완전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보통은 아이와 현재 함께 살고 있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과 아이의 복리를 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결 안심이 되면서 소송에 임할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1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남편 역시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했고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며 서로의 유책 행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입증하면서 누가 파탄의 지름길로 이끌게 된 것인지를 치열하게 따졌어요. 이혼 소송을 막상 해보니 왜 다시는 서로를 보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저를 원망하게 이혼의 책임을 저에게 몰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결혼 생활 내내 가족을 위해 노력한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시댁 식구들 역시 이혼 소식을 들었지만 전면으로 나서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어쩌면 남편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오던 시댁 식구들이었기에 오히려 속은 편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네요. 물론 제가 시작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긴 싸움 끝에 저 역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정말 이혼 2번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 결과적으로 저는 전 남편과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제는 정말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남남이 되었어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 너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이혼 소송 전반에서 모두 다 저에게 유리한 건 아니었어요. 저 또한 결혼 생활을 교과서처럼 잘 해오진 않았을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나서 한 표현들의 경우는 이제야 생각이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전 남편의 높은 콧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했어요.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유리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하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이끌다가 결국 완벽한 패소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원래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서 저는 무려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전 남편과 함께 거주했던 집 보증금에 대한 부분과 차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함께 해온 점을 높게 인정받으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어요.
사실 결혼 5년 차에 이렇게 높은 위자료 비율을 받기는 어려운데 저의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무려 70%를 인정받았거든요. 딸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저에게 왔어요. 아이 자체가 그날의 아빠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날 이후 친정엄마가 딸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면서 보조 양육자도 든든하게 있다 보니 저에게 불리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친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툼이 많았지만 이것을 전 남편에게 뺏기거나 혹은 공동 친권이 된다면 딸 아이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끌려고 노력했네요. 덕분에 결과적으로 전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저에게 뺏겼고 그 대신 비양육자로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전 남편의 소득 기준과 아이가 평소에 성장하는 수준을 고려해 매달 10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 남편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고 모두 다 이행을 해주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딸 아이와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 남편이 명의 이전을 해주고 재산 분할을 한 만큼의 몫을 현금으로 전 남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전 남편도 딸 아이의 문제가 있다 보니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순순히 이행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저에겐 빵점짜리 남편이었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아직 양심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이혼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자신들이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 책임을 자식들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현재 이혼 전 그 장소에서 딸 아이와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면접 교섭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화를 내거나 시간이 되면 물건처럼 아이를 뺏는 모습 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 아이도 판단을 할 능력이 생기면서 그런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의 겁으로 전 남편과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딸 아이를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언젠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분명 서로가 싫어서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아이라는 연결로 인해 연락을 하면서 화를 내고 꼬장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 인연이 이어져 나가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연애를 한 시간을 포함해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봐왔던 전 남편은 모두 다 아쉬움으로 남아서 미련을 부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을 그으면서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달 보내줘야 할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괴롭히면서 아빠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있고요. 친정 식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내면서 저는 이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열심히 살려고 고군분투 중이기도 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기대면서 의지를 해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처럼 자신의 잘못을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낫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제 남동생 역시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고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모두 다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대신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한 빚은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딸과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